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35살이 된 새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은 못 고쳐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를 포함한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가 아나무인한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친정 식구 모두가 개과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전과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쩌다 아나무인하기로 유명했던 저희 가족들이 개과천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돈 많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력으로만 부를 얻으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주부이시고, 아빠는 회사원이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인 것을 주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할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많이 돈을 번다고 하면 납치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납치당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은 돈이 많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빠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말해야 해. 그러면 우리 공주가 밖에서도 잘 대우받고 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너무 자수성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하라고 시키시는 것이 좋아요. 돈 많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라 제 위로는 오빠 2명이 있어서 저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로 여겨왔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희연아,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가난한 것이란다.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란다. 엄마와 아빠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야. 다들 평범하게 사는데 그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가난한 것은 우리보다 못 살면 모두 가난하다는 것이야. 앞으로 희연아, 너의 기준은 우리가 될 거야. 가족이라면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엄마가 말한 대로 모두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해선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더 가난한 친구들을 당연하게 무시하며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부모님의 말씀은 모두 옳았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야, 오늘 집에 가서 조별 과제 할 건데 너도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가면 떡볶이를 사 먹는다는데 너도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엄마가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은 모두 더럽고 거지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 나는 안 먹을 거니까 너희들끼리 먹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채원이 집으로 가게 되면 낡은 집이 아니야. 거기 가는 거면 나는 가고 싶지는 않은데. 채원이 집 저기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 나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절대 작고 낡은 집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엄청 커. 너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 지나가다 보니까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딱 봐도 커봐야 방 3칸뿐이겠던데. 어쨌든 난 거기 갈 거면 안 갈 거니까 너네끼리 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보다 가난한 친구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곁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내 생일 파티에 올 사람 있어? 우리 엄마가 생일 파티에 올 친구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는데 내 생일날 올 사람 대신 선물은 꼭 가지고 와야 해요. 희연아,
이번에도 내 생일날 놀러 가면 우리 엄마가 놀이공원도 데려다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작년에 우리 엄마가 준 선물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 올해는 더 좋은 걸로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은 내 생일 선물 사들고 놀러 와야 해. 대신 10명이야. 어릴 때부터 돈으로 친구를 사기 시작했던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지만 대학교에 가면서도 돈을 내서 친구를 사귀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왔어? 공강이더라. 너만 소식을 못 들은 거야? 애들이 다 오늘 공강이라서 자기들끼리 가평에 간다고 했는데 너도 거기 갔었어? 오늘 공강이면서 애들이 다 가평에 놀러 간다고 했다던데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준 거야? 이것들이 설마 나를 왕따시키려는 거야? 왕따시키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애들한테 돈 없다고 무시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너에게 불편해서 너랑 안 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애들 하녀 부리듯이 다루는데 누가 널 좋아하겠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모이게 되니까 저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친구가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너 누구야? 나한테 설교질하고 있다고 하며 언제 애들을 하며 부리듯이 했다고 그렇게 말해. 나는 보상을 제공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시켰던 적은 없다고. 야, 세상에서 잘 살며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막대하면 나중에 벌을 받게 되겠구나. 지금은 어린애들이 돈 때문에 내 곁을 맴돌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 곁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 얘기는 의사 가정에서 온 자식이라고 하지. 똑똑한 집 자식이라고 내 앞에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 해도 우리 가정보다는 잘 살 수 없을 거야. 우리 집 소유 건물만 몇 채인데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지. 까불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큰 코 다칠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또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다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나를 알아봐 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제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주변에는 앞에서 기척하는 친구가 많아서였죠. 오늘은 제가 쏘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다 시켜 먹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장지원의 생일이라며 이번에 내가 따뜻하지 않을까요? 한 번 들었던 가방이야. 이걸 내 생일 선물로 가져온 건데 이 가방은 100만 원을 넘는 비싼 거라서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어.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고마운데 이런 선물을 주다니 정말 고마워, 희연아. 나 잘 쓸 테니까 나랑 친구하길 잘한 것 같아. 앞으로 잘해주면 나도 보상으로 톡톡히 해줄 테니까 내 옆에 붙어 있어. 아, 그리고 너 금요일에 내야 하는 전공 과제 다 했다고 했지? 시간이 남으면 내 것도 도와줄 수 있을까? 과제는 다 끝났지만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해서 믿음직스럽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하지? 내가 생일 선물로 그 비싼 가방을 줬는데 그런데 그것도 못 해주는 거야? 미안한데 그러면 그 가방 다시 돌려줘. 너에게 주는 게 아까워졌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유가 조금 있었네. 내가 해달라는 과제 내가 해줄 테니까. 방금 말한 건 잊어줘. 계산을 잘못했어. 그리고 가방을 잘 쓸게. 속마음을 공유할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친구들을 옆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어. 친구들에게 과한 술을 사줬던 날 너무 취해서 거동도 못했었어.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두고 가버려서 생긴 일이야. 나는 친구들이 옆에 있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어. 사라져버린 채 아무도 모르고 홀로 비틀거리며 목적지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채 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혼자로 한참 동안 쓰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제 생각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곳에서 쓰러지면 위험합니다.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부디, 살려주세요.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어째서 그곳에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직감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려주세요. 라고 반복할 뿐이었지요. 깨어보니 어떤 사람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기에 그런 곳에서 혼자 쓰러져서 잘 수가 있었나요?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었을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말해 주셨다고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기억은 있는데 아마 지금 친구들이 저를 찾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연락해 주어야 하는데 제 폰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친구들이 취해 사라져버린 저를 찾고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명 이상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 아무도 전화나 문자 한 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는 제 폰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적과 눈물을 흘리자 저를 구해준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아프신 곳이 어디세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저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울고 있어요.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시간을 봐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새벽 3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것에만 감사하시고 그만 오세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쪽이 오지 않았다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척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또 그날 처음으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마시지 말고 마시 않고 일단 집에 가세요.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괜찮으시면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면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자주 보아서 이런 일은 제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단지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라서 당연히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제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은인에게 구걸하듯 연락처를 구한 후 몸을 회복한 뒤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겨우 만나게 된 후 일을 마치고 오신 것 같았는데 흙먼지가 가득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비싼 식당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 여기 오셔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렴한 잔치국수 한 그릇 사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래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신데요. 이어서 상대방이 일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에 갈아입을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입고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한테 괜히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제 상태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또 그런 옷을 입고 여기 오면 어땠어요? 폭정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분명 원래라면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거죠?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면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할 텐데 왜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때는 차림새를 보고 눈치채긴 했지만 부잣집 딸이긴 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부잣집 딸인가 보네요. 질문에 대해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는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무례한 질문이었던 걸까요? 좋은 의미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밥을 세우려 했을 뿐인데 그 행동으로 나를 살려준 결정적인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내가 결혼할 사람인 것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보답을 위해 어렵게 남편과의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전에 밥을 대접해 주셨는데 다시 사주시려고 부르신 건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공사장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려면 거기 만날 시간도 없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실 건가요? 이렇게 나와 주신다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제가 감사하다는데 오늘도 맛있는 밥을 챙겨드릴게요. 정말 친구가 없어서 제가 부르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아가씨들이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날도 보셨겠지만 저한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에게 실망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게 연락한 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애원을 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마련해서 만나려고요. 저를 돌아보던 남편을 보며 그는 내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예고 없이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동민 씨,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연애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으니 이제 우리 둘이 연애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비드 씨는 나를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 또한 저를 놀리려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장난은 전혀 재미있지 않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동민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동민 씨를 남자친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동민 씨 같은 사람이라면 결국 옳다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좋기도 하니 조금 애매합니다. 도대체 왜 저와 같은 공사판에 종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제가 희연 씨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그게 신기해서 그런 거라면 그냥 그만두세요. 제 남편은 제 고백을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난 진심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힘들게 살아온 남자를 만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희연 씨처럼 결혼하고 싶다면? 온실에서 소중히 키운 화초처럼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내 맘대로 되는 걸까요? 저도 동민 씨가 말한 대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하루 종일 동민 씨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호기심에 사로잡힌 것이라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전 거지예요. 돈이 없어서 공사 현장에서 2-3개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도 괜찮다고요. 10번을 차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결국 남편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들은 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생기는 게 돈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인 줄 알아야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시연아. 너 봐봐.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옆에 남은 친구 누가 있어? 그래도 나한테는 가족들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 나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평생 옆에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언젠가 너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가족들이랑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사람들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오는데 사람에게 나오는 거잖아, 남편. 덕분에 제 가치관이 많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돈으로 사람을 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남편께 너무 감사했고,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지연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길게 만날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더 정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요즘엔 오빠 말이 가슴을 아려요. 새기고 착하게 잘 살고 있던데 친구들한테도 막대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싫지만 우리 둘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모두가 만날 게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집딸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가정의 딸이라서 너와 함께 있는 게 자신 없어. 만약 내가 부자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해. 내가 너와 결혼하면 너의 삶도 바뀌고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 귀인이 될지도 몰라. 그런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나는 착하게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부유한 집딸과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나에게 다가온 남자들은 모두 나의 집안을 보고 다가왔으며 내가 노리는 부잣집 딸인 것 같다는 이유로 인생을 한 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었기에 남편을 실은 바보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희원아, 나한테는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사실 나는 부모나 친척이 없는 고아이고 어릴 적에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부모라는 존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오빠, 왜 이제서야 나에게 고아란 말을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데 왜 지금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랑 잠시 만나다가 금방 떠날 줄 알았기에 몇 달간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우리 사이가 매우 진지해진 것 같아서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최근에 내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고 남편이 가난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 고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성인이 되어도 고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희는 남편이 고아라는 이유로 이별하게 됐는데 저는 남편이 고아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또 찾아왔어?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나랑 헤어지기로 했으면서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오빠와 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오빠가 고아라고 해서 충격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헤어져야 할 정당한 이유인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오빠를 만났을까? 오직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맞아? 그런 이유로 헤어져야 한다니 정말이지 충분한 이유인가 싶고 고아라는 건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가 봐요. 그리고 희연아, 우리가 헤어지는 건 너를 위해서도 내가 위해서도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끝내자 해야겠어요. 드라마 속푸른의 여주인공이 이렇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부잣집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비웃었는데 그런 나가 그 드라마 속 여주인공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젠 나도 드라마 속 등장인물 같아요. 주인공처럼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그러면 내가 결혼을 거부할 테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만 만나자.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만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일단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남편을 설득해 다시 연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붙잡을 때 한 말처럼 남편과 결혼하자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남편을 만날수록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어린이날에 쉰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날 나랑 하루 종일 데이트하잖아. 오빠랑 가고 싶은 곳이 생기기도 했거든. 나는 그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하기로 해서 그날은 못 만날 것 같아. 주말에 만나는 걸로 하자. 희연아. 봉사활동을 가니라면 저번 주에도 어린이날 준비를 돕는다고 갔었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가는 줄 알았으면 레스토랑을 계약 안 했을 텐데 미리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미안한데 레스토랑 예약한 건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거든. 내가 이해 좀 해줘, 희연아. 고아 출신의 남편은 바쁘게 살아서도 고아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 외에도 매달 후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고 생김과는 다르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꿈도 참 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천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별이 떠있는 하늘을 보는 것도 좋으며 우주에 대해 알면 인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간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 오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가 미워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정도가 좋아하는 정도만큼 중요하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고아원에 보내진 이유와 고아임을 이유로 내게 왕따를 한 친구들과 차별한 어른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남편이 돈을 버는 이유는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이다. 남편은 시골에서 살아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꿈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도시에도 많이 있지만 시골에서 살면 별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고 싶다. 시골에서는 공기도 좋고 바쁘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가 들면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했어. 이런 사람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에 난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하고 남편은 내 청혼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당황했지. 우리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 않았니? 그런데 왜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와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은데 넌 만족 못하니? 오빠 같은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청혼한 거지. 오빠와 함께하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빠의 삶에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잘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마음이 이렇게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는 헤어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난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엄마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해서 우선 그 사람을 좀 만나주렴. 만나긴 하겠지만 나는 그런 인간은 결코 만나지 않을 거니까. 당장 헤어져줘. 어디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설계하는 거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인간과 결혼해야 하는지. 그런 인간이라니, 엄마 제발 말을 조심해. 엄마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런 인간이라고 이해하나요? 부르는 것은 직업이 그럴 뿐이지. 인격은 우리 가족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엄마는 절대 결혼을 허락해 주지 못한다고 들었던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그러한 이유로 제게 겁을 주어 제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무난히 견뎌낼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오빠들이 저를 강제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희원아, 내가 볼 때 넌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사람을 보는 눈이 그 모습이 된 것 같은데 오빠들이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어때? 왜 오빠들도 이러지? 결혼을 해서야 잘 알게 될 거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오빠들은 돈만 보고 새언니들이랑 결혼했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오빠들은 우리 삶에 만족해하고 있어.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일단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고. 너, 그 사람과 결혼하면 지옥길을 걷는 것과 같아. 그놈의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생각이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그 남자가 지금은 내 돈에 욕심 안 내는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분명히 가족들께서 덕을 보시려고 제가 짐승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오빠들이 쟤를 강제로라도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경고하며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솔직히 전해주었습니다. 혼자서 이기 쓰기에 힘들었고 가족들을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여러분 가족을 만나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만 듣는 것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오빠를 만나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나기로 했다면 즉시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호전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희원이 너희 가족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희원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것이 뻔한 이유로 나는 말도 없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현관문 앞에 세운 후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현관 앞에 오빠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즉시 돌아가라고 해서 너 정말 엄마를 막을 생각인 거니? 평생 엄마 속에서 자랐던 나의 딸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냐?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잠시만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엄마와 아빠가 보면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끝까지 돌려보내라는 엄마의 말을 어기고 현관문을 열어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지만 엄마는 남편을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팔에 소매를 걷어 올리셨어요. 저는 뛰어들어서라도 그런 엄마를 말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눈만 깜짝이며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희연이 남자친구 정동민이라고 합니다. 말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꼭 만나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세상에 나는 새길이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온 줄 알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새길이 오빠 아들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 놀라시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를 불러왔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봐도 새길이 오빠 아들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봐도 생일이 오빠들 아니냐고요. 그러게 새길이 형님과 함께 아주. 반말이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문장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비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입양을 받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전까지는 남편이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할 거라고 해서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아빠가 고아원에서 자라셨냐는 질문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형제 중에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맞아요. 그래도 아빠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물어보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제가 그쪽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지금은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들은 호들갑을 떨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저보다 더 당황해하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빠 친부모님을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고 희연이는 이어지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기대는 안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친부모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왜냐면 기대하면 나만 실망하니까. 희연아, 너도 너무 기대하지 마. 이번 일로 괜히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연락 한 통에 저도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달려들어 오시더니 남편이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했네. 아들이 분명해. 내 아들이 분명하다고.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겠어? 전에 정말 고아원에서 자란 게 확실한가네. 고아원에서 자란 건 맞는데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내가 알아보지. 누가 알아보겠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란 거야? 내가 너를 찾는다고 아직도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었냔 말이야. 남편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자신을 껴안고 오는 사람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확실하게 친자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친아빠일 거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진실은 검사하면 뻔한 것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결론을 얻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야겠어요. 미안하지만 함께 검사하러 가는데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혹시 제가 찾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은 기대를 하지 않는 듯했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부자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닮았어요. 부디 남편의 친부가 되기를 바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두 분은 99.9% 확률로 부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오빠 아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끝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빠. 현정이가 아니었으면 이제부터의 세월을 헛되게 보낼 뻔했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이뤄져서 내 아들과 현정이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요? 사실 오빠, 제가 이 결혼을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에 반대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은인이란 사실로 알게 되었지요. 부모님들이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시부 덕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부는 아버지와 형제처럼 살아왔었지만요. 아들인 남편을 잃은 후로는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빠까지 잃어버리시게 되셨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다면 직접 고아원에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잃어버리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빠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요? 애 엄마가 애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라서 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애 엄마는 내 대학교 동기였는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다가 그날 애가 생겼거든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나랑 결혼하자고 했는데 애 엄마는 원래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었나 봐. 그래서 낳기 전에 나 몰래 도망갔고 애를 고아원에 보냈다는 쪽지만 남겨두었네요. 그때부터 나 혼자 애를 찾아다닌 거야.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지 자신의 친부를 찾고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버려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부자 관계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셨죠. 새길이 오빠한테도 그렇고 오빠들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하마터면 두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할 뻔했어요. 현정아, 나한테 미안할 것 없다네.
덕분에 내가 내 아들이랑 만났는데 내가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결론적으로는 다 잘 됐으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오빠, 나 정말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진작에 알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평생 못 깨달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현정아,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아이 둘을 잘 살 수 있게 부모로서 응원해주자. 진부를 만나도 울지 않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은 후에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희연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 결혼을 반대한 우리 가족들은 그 일을 계기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잘 사는 집안의 독자였고 우리 친정집과 비교하면 몇 배는 더 잘 살고 계신 정말 부유한 가문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잣집 유일한 아들이자 3대 독자로 되어 그 덕분에 남편의 인생은 180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린아,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천문학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는데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해볼 생각은 없니? 아버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이고 아버지의 덕만으로는 살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해요. 천문학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벌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도 한 번도 못 보고 자랐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덕을 받을 차례인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모두를 보지 못하겠어요. 게다가 적어도 10년은 아버지의 덕만 받고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부모님의 덕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34년 만에 만난 시부 덕분에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그가 오래간절히 원하던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난 후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곤 했지만 남편을 만난 이후로 삶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남편이 꿈꾸던 대로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나가는 것은 반드시 남편과 함께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공부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남은 부분은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불행이 찾아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함께 잘 살아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